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 우리가 같은 암 환자들 중에서도 똑같은 치료를 받았는데 왜 환자들마다 생존 기간이 다른지에 관해서 유전학적인 측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할 선생님을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면 저는 국립암센터 그리고 미국의 텍사스 주립대학의 M. 젠더슨 캔센터에서 뇌종양에 관해서 주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국내에서 많은 뇌종양에 관계되는 많은 학술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연구 논문도 냈었고, 그리고 간혹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저를 만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뇌종양 관계되는 그 의료 상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제가 성균관대학 의과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뇌종양 관계되는 환자들 진료를 창원에 있는 삼성 창원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드릴 내용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크게 이제 앞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암 현황과 발생률에 관한 내용, 그리고 암 발생에 관계되는 유전 생물학적인 내용들에 대한 개요, 그리고 암의 유전학적 분야에 있어서 좀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후속 유전학에 관계되는 이야기를 풀어나갈 거고, 그리고 실제로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고 연구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것들은 주로 뇌종양에 관한 것들이니까 뇌종양에 관계된 일반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가장 악성도가 높은 난치성 뇌종양의 교무세 포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최근 과학계에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그 면역 치료에 관계된 이야기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로 뇌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종양은 우리 몸에 생긴 암이 뇌로 전이된 경우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제 우리나라의 암 현황을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남자들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암은 폐암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위암, 대장암, 전립선암, 그 다음에 간암, 이런 순서로 흔히 발생하고,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그리고 유방암, 그리고 갑상선암, 그리고 대장암, 위암, 폐암 순서대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앞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의 빈도순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사망률을 보면 남자들 같은 경우는 폐암이 제일 많고, 그리고 간암, 대장암, 위암, 췌장암 순서로 많이 사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 같은 경우도 역시 폐암이 사망률이 가장 높고, 그 외에 대장암이라든지 췌장암, 간암, 유방암 순서로 사망률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암 외에라도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사망의 원인을 살피면 암이 월등히 많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월등히 암으로 인한 사망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그렇게 보고되고 있고, 이러한 사망률의 추이를 보면은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암으로 인한 사망률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뇌혈관계에 관계되는 질환 사망률은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와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암 자체의 각각의 암별로 보면은 폐암은 증가했고, 그리고 간암이나 위암은 감소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암의 추세를 볼 때 암이 얼만큼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병인지 그렇게 알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암의 발생에 관계되는 유전학적인 생물학적인 특성들이 어떤 것인가 보면은 이 그림은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미국 헐리우드의 배우죠. 왼쪽에 있는 그림은 좀 오래된 영화였고, 툼레이더라고 하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디즈니 영화는 최근에 나왔던 마리피션트라고 하는 영화였는데, 왜 이분 이야기를 가지고 나왔냐면은 2016년에 이제 이분이 타임스라고 하는 그 잡지의 표지 모델로 나왔죠. 그게 이제 더 안젤리나 이펙트. 그래서 이분이 그 좀 의학계에 약간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새로운 개념들을 좀 내세우셨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안젤리나 졸리의 어머니가 유방암하고 그리고 난소암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자기도 검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도 유방암하고 자궁암이나 난소암이 생기겠구나, 그렇게 싶어서 유방을 절제술을 시행하고 난소를 미리 제거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어떤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을 미리 유전학적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암의 생물학적인 지표를 보면 크게 10가지 정도가 이제 치료 방향 그리고 연구 방향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데, 암세포는 특징적으로 이렇게 세포 증식을 계속해서 증식하도록 하는 신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포 내에서 에너지 조절을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밸런스가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세포가 일정한 나이가 되게 되면 사망을 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세포가 계속 살아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세포로 변화가 된다든지 그런 특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더불어서 돌연변을 일으켜서 또 새로운 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 변이와 이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종양은 이제 기존에 어떤 새로운 종괴고 덩어리이기 때문에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새로운 혈관들이 자꾸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런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그런 기능들이 강화되어 있다는 거죠. 더불어서 세포를 증식하는 것을 억제시키고자 하는 우리 몸 안에서 자동적인 반응들이 있는데, 이런 반응들을 이제 파괴시키고 저항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면역 기능에서 새로 발생한 암세포를 잡아먹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그런 기능들도 회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우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세포가 죽지 않는다든지, 그리고 만성적인 염증 반응을 유발시켜서 2차적인 세포 변성을 자꾸 일으킨다든지, 그리고 이제 특징적으로 다른 장기로 흔히 전이가 된다든지, 이렇게 10가지 정도가 이제 우리가 그 암의 생물학에서 치료 목표와 그리고 기전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제 환자분들이 그렇게 설명을 하세요. 도대체 암이 왜 생기는 걸까요? 우리 몸 안에는 암을 발생하고자 하는 유전자와 그리고 그 암의 발생을 억제시키는 억제 유전자가 같이 있습니다. 같이 있는데 어떠한 원인, 뭐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고, 뭐 화학물질이 될 수가 있고, 뭐 어떤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서 될 수 있고, 이런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거죠. 지렛대가 깨지게 되면은 암 발생을 촉진시키는 유전자가 더 많이 발현되고, 그리고 암을 억제시키는 유전자는 오히려 감소되어져 가지고 이런 밸런스가 깨지면서 암 발생 유전자가 활성화되어지게 됐을 때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인체 구조로 돌아와서 볼 때 이 동물 세포는 이런 구조들을 가지고 있죠. 세포핵이라든지 리보솜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핵소체라든지 미토콘드리아, 골지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주로 유전자에 관계되는 부분들은 위에 있는 세 가지죠. 세포핵, 그리고 핵소체, 리보솜은 이런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고, 이런 유전자 정보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기전에 중요한 기능들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전자 이상이나 유전자 변이를 통해서 새로운 병을 만들어낼 때 기준이 되는 것이 이제 우리 센트럴 도그마라고 해서 유전자 신호를 전달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들을 보면은 첫 번째는 우선은 이제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DNA라고 하는 것이 모두가 다 병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DNA 내부에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들만 우리가 흔히 유전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유전자와 DNA는 동일한 내용은 아니고 어떤 특정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우리가 유전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핵 내에서 이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가 결국은 어떤 액션을 취하기 위해서 활성화되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 그 활성화되기 위한 신호를 핵 외부로 전달하게 되지게 되는데, 그 핵 외부로 전달할 때 RNA라고 하는 새로운 하나의 단위를 통해서 유전자 정보를 핵 밖으로 전달해가지고 이제 어떤 특정 물질을 만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과정을 첫 번째 단계를 우리가 전사, 트랜스크립션이라고 하고, 트랜스크립션을 통해서 만들어진 RNA는 다시 핵막을 있는 구멍을 통해서 핵 밖으로 나가게 되죠. 핵 밖에 나가서 리보솜으로 이동한 다음에 그 유전자 정보가 최종적으로 어떤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해서 명령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리보솜에서 단백질 합성이 되는 그런 과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센트럴 도그마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 DNA가 단백질을 합성해내는 그런 과정으로 최종 이루어지게 되겠죠. 조금 이제 어려운 내용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자면, 이제 지금 우리가 보면 여기 그 요리책이 있어요. 요리책이 있고, 이 요리책에 이제 우리가 크루아상을 만들으라고 하는 명령, 그런 지식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면 크루아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지식들이 전달되느냐. 요리사에게 크루아상을 만드세요라고 하는 그 책 내에 있는 크루아상을 만드는 부분을 이제 복사해서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 요리사가 받아서 그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가지고 크루아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과정으로 생각하면 이제 유전자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 그리고 그 정보를 전달하는 RNA, 그리고 최종 산물인 단백질을 만들어내는 과정, 이렇게
과정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로 지금 오늘 얘기할 부분은 사실은 이 암 발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뭐 전이가 되고 뭐 증식이 되고 하는 그런 단계들을 다 설명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암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단계에 보면 여기 DNA가 손상이 되고 그다음 유전자 돌연변이가 생기고 하는 이런 과정부터 이제 주로 연구를 하고 치료 계획을 세우고 하려는 거죠. 병이 다 생기고 치료를 하는 부분은 또 임상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과학을 기초 과학을 한 입장에서는 이 병이 생기게 된 기전을 알아야 어떻게 치료하고 예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주제는 이제 암의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뭐 유전학이라는 내용들도 너무 광범위하고 너무 많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또 무슨 후속 유전학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이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병들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먼저 후속 유전학에 대한 설명을 할 때 흔히 드는 예예요.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우리 일본 본토에서부터 하와이까지 비행기로 8시간 반이나 되는 굉장히 먼 거리죠. 근데 이제 똑같은 일본인이, 그러니까 일본에 살고 있는 일본인과 하와이로 이주한 일본인 사이에는 DNA 구조 자체가 다르지 않아요. 일본이 가지고 있는 DNA 구조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와이로 이주했더니 원래 일본인이 생기는 암하고 다른 암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와이로 이주해서 다른 음식들 그리고 다른 환경 속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다른 암이 생긴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DNA 구조는 같은데 왜 다른 암이 생기느냐? 이것은 DNA 구조는 변하지 않지만 DNA가 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것 때문이죠. 이것을 우리가 후속 유전학이라고 이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고 또 다른 예를 보면 이 두 명의 아이는 동일한 유전적 표현을 가지고 있는 일란성 쌍둥이예요. 일란성 쌍둥이니까 유전자 DNA가 똑같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알려지는 유전병이라고, 그러니까 소아 시기에는 유전적으로 발생하는 종양들이 백혈병, 뭐 육종, 뇌종양 같은 것들이 있고 성인 시기에는 뭐 폐암이나 유방암 같은 것들도 동일한 유전병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두 아이가 나중에 커서 똑같은 병이 생기느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거죠. 왜 유전자를 같은 DNA를 가지고 있는데 왜 다른 병이 생기느냐? 그래서 2006년에 타임스지에서 보면 이런 기사가 났어요. 당신의 DNA가 더 이상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지 않는다. 이런 기사가 났죠. 실제로 보니까 이 그림에 보시면 3살 때의 쌍둥이의 DNA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DNA의 메칠레이션, DNA에 메칠기가 붙어 있는 표현형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50세가 되어서 그 같은 사람의 DNA 표현을 봤더니 이렇게 많이 변해 있는 거예요. 같은 쌍둥이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어서 비교해 봤더니 다른 형태의 DNA 패턴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태아기 때부터 이렇게 보면 처음 뇌가 발생될 당시에는 엄마의 유전형의 발현이 61%에 해당되어지는데 더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됐더니 아빠의 발현형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아빠의 유전형 발현이. 그러니까 너는 왜 태어났을 때는 어렸을 때는 엄마를 그렇게 많이 닮았다가 나이가 들었더니 그렇게 아빠를 많이 닮아가니 이건 정상적인 유전학적인 변화인 거죠.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이 결국 DNA 자체를 다르게 가지고 난 건 아닌데 DNA 표현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변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후속 유전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후속 유전학이라고 하는 거는 앞서 우리가 DNA에서 유전자 정보를 RNA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 중에 만들어진 DNA 이후의 과정에서부터 조절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를 이제 우리가 에피지네틱스, 즉 후속 유전학에 의해서 DNA 구조의 변화가 없이 DNA 발현의 변화만 생기는 단계를 후속 유전학이라고 한다. 근데 후속 유전학은 크게 한 3가지 정도 기전에서 이 DNA의 표현을 조절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먼저 히스톤 조정, 그리고 RNA를 우리가 전달해야 되는데 이 RNA를 간섭을 일으켜가지고 RNA 역할을 다르게 하도록 만드는 그런 방법이 있고, 그리고 또 DNA의 구조 자체는 변화 없지만 DNA에 메칠기가 붙어가지고 DNA 기능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그런 기능들도 다 우리가 후속 유전학의 기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은 이 히스톤의 조정 기능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히스톤 내용을 잠깐 보면 이제 원래 이제 이 히스톤 단백질은
핵 내에서 DNA를 운반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8개의 히스톤 단백질과 기둥 모양의 1개의 단백질, 이 히스톤 단백질을 DNA가 2바퀴 반을 감고 둘둘 말아서 핵 밖으로 옮겨주는 기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 히스톤의 기능은 DNA를 핵 밖으로 운반시켜주는 운반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1964년에 어느 한 과학자가 그것뿐만 아니라 이 DNA를 운반시키는 뿐만 아니라 다른 역할도 하고 있는 것 같더라 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죠.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히스톤 단백질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 있고 지금과 같은 DNA의 발현 그리고 우리가 DNA가 RNA 그리고 프로테인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의 일련의 과정에 관여를 하더라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가 이 그림은 음량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전 세계의 과학적인 기준, 자연의 윤리들을 원칙들을 보면 이렇게 음과 양이 균형을 이루어서 밸런스를 항상 맞추고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 그러면 DNA하고 RNA하고 프로테인은 사실은 한쪽 일방통행이었다는 거죠. DNA는 RNA를 만들어내고 RNA는 단백질을 만들고 나면 이 단백질은 최종 산물로서 아무 역할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후속 유전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 만들어진 단백질은 결국 DNA의 발현에 어떤 방식으로든지 관여하더라라는 내용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이제 후속 유전학적인 그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이 그림은 선생님이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그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의 한 시설물의 건물의 외벽이에요. 이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돼 있죠? 이 구조는 DNA의 이중나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이 암 치료에 있어서 전 세계적인 메카를 이루고 있는 그 MD 앤더슨이라고 하는 병원에서 DNA 구조가 얼만큼 중요한지 건물 외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그만큼 기초의학, 기초과학이 중요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실제로 제가 그 공부를 했던 그 병원에 보면 이렇게 많은 건물들이 MD 앤더슨 병원이지만 여기 있는 한 개의 건물만 환자를 진료하는 공간이에요. 나머지들은 다 연구소예요. 그만큼 환자를 치료하고 진료가 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것의 기본이 되는 것은 기초의학이고 연구라는 거죠. 자, 이제 지금까지는 대략적인 개론이었고 이제 선생님이 주로 진료를 하고 수술을 하고 있는 뇌종양에 관한 이야기들을 간단히 좀 보려고 그래요. 뇌는 우리 사람 뇌는 두개골 안에 들어서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사람 뇌는 모양이 꼭 호두처럼 생겼어요. 호두처럼 생겼고 무게는 양배추 한 통 정도의 무게예요. 그래서 우리가 양배추 한 통의 무게이면서 호두 모양으로 생겨져 있고 뇌는 뇌막과 두개골로 쌓여져 있고 뇌척수액이라고 하는 물이 두개골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뇌는 물 위에 둥둥 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징적인 것은 이 뇌는 여러 가지 장벽이 많아요. 장벽이 많아서 우리가 먹는 약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뇌 안으로 침투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소뇌와 대뇌 그리고 간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뇌의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면 흔히들 이제 우리가 뇌종양이 생기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요? 사실은 뇌종양을 암시하는 증상이 딱히 있는 건 아니에요. 뇌의 어떤 부분에 무슨 병이 생기냐에 따라 증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서 뇌의 어떤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먼저 보시면 두정엽이라고 해서 우리 이 머리 꼭대기에 있는 부분이죠. 이 두정엽은 주로 감각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1차성 감각 중추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뇌 앞쪽은 이제 전두엽이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이 주로 운동 능력이라든지 높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간혹 친구들 중에서 앞 이마가 이렇게 짱구인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는 오히려 더 뇌가 많이 발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두엽은 뒤쪽 부분은 주로 시각 영역을 담당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측두엽 쪽은 주로 이제 언어나 청각, 감각, 감정 이런 걸 담당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측두엽에 병이 생기면 사람이 갑자기 우울감을 느끼면서 성격이 변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그리고 후두엽에 생기면 갑자기 눈이 안 보인다든지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소뇌는 주로 이제 이 평형을 담당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렇게 균형을 잡거나 할 때는 소뇌 기능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소뇌 병이 생기게 되면 어질어질하면서 평형을 잘 못 잡는다고 얘기하고 그럼 숨골은 말 그대로 숨을 쉬는 뇌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명을 직접적 연관성 있는 그런 부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숨골에 어떤 종양이 조그만하게 생겼다. 그러면 대뇌에 크게 종양이 생긴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종양은
두개골 내에 생기고 있는 모든 종양을 다 암시하는 거고 이야기하는 거고 뇌를 포함해서 뇌 주변에 있는 구조물에 있는 발생하는 모든 종양을 다 뇌종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뇌종양의 특징은 이 두개골 안에 뼈 속에 갇혀 있는 장기이기 때문에 압력이 올라가죠. 뭐든지 종양이 생기게 되면. 그다음에 이제 뇌에는 임파선이 일반적으로 없다고 얘기해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물론 최근에는 임파선이 발견되고 있긴 있지만 어떻거나 뇌에 발생한 종양이 뇌 밖으로 다른 곳 전이되는 것인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간혹 이제 누가 암이 생겼다고 그렇게 하면 암이 몇 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뇌종양은 다른데 전이가 안 되니까 일반적인 1기니, 2기니, 3기니, 뭐 4기니 이런 표현을 쓰질 않아요. 대신에 이제 세포학적인 특성상 세포학적인 특성상 1단계, 2단계 이게 뭐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4단계까지 이렇게 세계보건기구에서는 4등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뇌종양의 종류를 우선 보면 이렇게 뇌를 구성하는 세포 자체에 생긴 종양과 그리고 뇌를 구성하고 있는 다른 부속 기관에 생긴 종양으로 구분해서 뇌를 구성하는 세포 자체에 생긴 이제 축내성 종양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종양은 경계가 없죠. 경계가 없이 이렇게 미만성으로 확산되어지는 이렇게 그래서 정상적인 뇌를 파괴시키면서 정상적인 뇌를 이렇게 갉아먹으면서 자라는 종양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뚜렷하죠. 경계가 뚜렷하면서 정상적인 뇌를 압박하는 그런 종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상적인 뇌를 파괴시키는 면서 자라는 종양들은 치료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종양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이미 뇌가 파괴되어져 버렸기 때문에 뇌기능 장애가 생기는 것들이 돌아오기 좀 어려운 그런 단점이 있겠고 그렇지만 이렇게 정상적인 뇌를 누르는 종양은 종양을 제거하고 나면 정상적인 뇌가 다시 기능을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양들은 수술하고 나면은 환자가 금방 좋아질 수 있죠. 그 외에도 이제 양성이나 악성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뇌종양이 있고 양성 뇌종양은 대표적인 것이 뇌수막종 그리고 뇌하수의 종양, 신경초종 같은 것들이 양성 뇌종양이에요. 그런데 악성 뇌종양은 이렇게 많아요. 신경교종, 중추신경기 임파선암, 뇌수막종, 배아세포종, 수모세포종 뭐 이름들도 좀 생소하다 그죠.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악성도가 높은 종양이 이제 교모세포종 또는 벼라세포종이라고 하는 이 종양이 가장 악성도가 높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병을 극복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고 어떤 치료 방법이 더 나은지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무세포종이라는 병을 잠깐 또 보고 제가 또 이 선생님이 연구하고 있는 부분 잠깐 소개해드리면 몇 년 전에 이제 우리 LG 그룹의 구본모 회장님께서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죠. 근데 돌아가신 뇌종양이 이제 교무세포종이었고 그 당시에서 이제 좀 이슈가 되어가지고 뉴스에 나오기를 교무세포종은 췌장암보다 더 치료가 어렵다. 발생하는 빈도가 낮아서 그렇지 췌장암보다 훨씬 더 치료가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했어요? 앞서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종양이 경계가 없어요. 경계가 없어가지고 어디까지가 종양이 어디까지 정상 뇌인지 잘 모르겠죠. 그러니까 치료가 당연히 어렵겠고 실제로 우리가 MRI 사진을 보고 뇌종양을 주로 진단을 하게 되는데 이 그림에서 보시는 뇌종양은 왼쪽은 이제 조영제를 안 쓰고 찍은 거고 오른쪽은 조영제를 넣어서 찍은 거예요. 왼쪽 사진은 조영제를 안 쓴 대신에 주변부에 정상적인 뇌에 공격당하고 있는 파괴당하고 있는 부분까지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우리가 환자가 사망에 이르러서 부검을 해 보니까 실제로 이 MRI 상에서 조영 증강되어 있던 이 부분에 전체 암세포의 한 85%가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변에 하얗게 보였던 이렇게 부종이 있는 부분, 공격받고 있는 부분에서 한 10% 정도 암세포가 나왔어요. 그런데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사실 MRI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종양이 있을 거라고 생각 못하는 부분이죠. 근데 이 부분에서도 암세포가 4%나 나왔어요. 또 재밌는 것은 반대편 내에서도 암세포가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이 교무세포종이라는 병이 치료가 어렵고 항암 방사선을 해도 잘 안 나는 이유가 우리가 수술하면서 요만큼 잘라내고 나머지 주로 병이 있는 부분 중심으로 치료를 하게 되니까 치료를 하지 않았던 부분에 있는 암세포들이 또다시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술을 통해 가지고 99%를 제거했다. 99%를 제거했다. 우리가 보통 암세포가 10에 10승계 뇌종양에서 10에 10승계 정도 되면 한 10g 정도 돼요. 10g에서 20g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되면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머리가 아프다든지 편마비가 온다든지 구음장이 생기는 그런 아까 보여드렸던 뇌의 그 부위에 따른 그런 기능 장애들이 나타나고 뇌 11승, 12승이 되면은 뇌 종양 세포의 무게가 한 100g 정도 돼요. 그 뇌에 100g 정도의 종양이 생기게 되면 환자는 대부분 사망에 이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치료하는 단계가 한 10에 11승 전개 정도 될 때 우리가 종양 수술해서 한 99% 제거하면 이제 10분의 1만큼 제거하게 되면 이제 이게 100분의 1이거든요. 제가 그림 잘못했는데 100분의 1만큼 남아있고 그럼 나머지 아까 MRI 사진에 보셨던 것처럼 다른 부분에도 굉장히 종양이 많이 생겼잖아요. 세포가 많이 발견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하면서 점점점 줄어나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는 10의 6승계, 그러니까 100만 개죠. 암세포가 100만 개가 되게 되면 100만 개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우리의 면역 체계 내에서 그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어요. 사람 면역 체계 자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치료 목표는 암세포를 100만 개까지 줄이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우리가 흔히 교무세포종 환자로 처음 진단받을 때 의사 선생님들이 생존 기간이 얼마가 되겠고 앞으로 어떻게 됩니다라는 설명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의사 선생님들이 아무런 그냥 단순히 경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통계적으로 수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실제로 가장 많은 전국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무세포종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나온 연구를 보니까 환자의 연령 그리고 수술적으로 많이 떼냈느냐 그리고 일상생활 스스로 가능할 정도로 장애가 없느냐 그리고 MGMT라고 하는 유전자 발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존 기간이 엄청나게 많이 차이가 나더라는 거죠. 근데 평균적으로 한 15개월 정도 생존하더라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은 뭐 우리가 환자를 치료하는 부분이니까 오늘 이야기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MGMT라고 하는 유전자 변이에 의해서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요. 이 MGMT라고 하는 효소는 우리가 항암 치료를 해서 그 암세포가 손상을 받잖아요. 암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그걸 재생시켜주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이 MGMT라고 하는 효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무슨 항암 치료를 하거나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 죽어가는 세포를 다 살려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MGMT라고 하는 효소를 발현을 억제시키는, 그러니까 이 MGMT라고 하는 효소의 유전자에 메칠기가 붙어버리면 MGMT라고 하는 단백질을 만들 수 있는 유전자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게 되니까 MGMT라고 하는 효소가 만들어지지 않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항암 치료의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MGMT라고 하는 그 유전자가 메칠기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치료 반응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두 명의 환자가 똑같이 오른쪽 전두엽에 있는 교무세포종 수술을 받았어요. 수술 범위도 비슷하고 수술 다 잘 됐어요. 그런데 앞 위에 있는 사람은 42세 남자이고 수술도 잘 됐고 MGMT 유전자 변이도 동반되어 있고 일상적인 생활도 가능하고 그리고 세포 증식 지수나 다 좋아요. 우리가 여우인자를 보니까 이 사람은 일반적인 통계보다 더 많이 살 것 같다, 더 오랫동안 생존할 것 같다라고 기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존경이 이렇게 짧았어요. 근데 또 밑에 있는 사람은 똑같았죠? 똑같았는데 이분은 65개월. 우리가 예측하고 있는 그 일반적인 생존 기간보다 무려 5배나 더 길게 생존을 하고 계시는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 자, 그래서 이제 이 후성유전학적인 기전으로 MGMT라고 하는 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정시킬 수 있는 이 히스톤 단백질의 효소가 있어요. 그 효소들을 보니까 이 정상적인 신체 내에 있는 신경교세포에서는 발현이 잘 안 돼, 기능을 안 하는데 교무세포종 환자에 있어서는 MGMT 효소 발현을 억제시키더라라는 것이 이 단백질 레벨에서 웨스턴 블럿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보니까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까 우리 센트럴 도구말에서 유전자 정보를 전달시키는 3가지 단계가 있다고 그랬죠. DNA, RNA, 프로테인. 앞에서 우리 프로테인 레벨에서 웨스턴 블럿이라고 하는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 억제시키는 게 확인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 단계인 RNA 단계에서도 똑같이 그럴까? 그래서 RNA 레벨에 이제 PCR이라고 하는 검사를 통해서 해봤더니 역시 똑같이 이 MGMT 그 RNA 수치를 감소시키는 게 확인됐던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세포 단위에서 말고 환자 수술을 통해서 얻어낸 샘플을 보니까 어땠어요? 환자한테 얻어진 샘플을 보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이 히스톤 단백질이 과발현됐더니 MGMT 효소의 합성이 억제시켜졌다는 거죠. 그럼 MGMT 효소가 억제됐으면 당연히 이 환자는 치료에 잘 반응하겠죠. 손상된 교무세포종 세포를 다시 재생시키는 힘이 없으니까. 근데 반대로 그러면 이 히스톤 단백질 조절 효소가 발현이 적게 되면 MGMT라는 효소 합성이 증대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발현되면 감소는 시키는데 저발현되면 증가는 하지 않더라. 이건 왜 그럴까?
실제로 이제 이러한 결과를 가지고 생존 기간을 분석해 봤더니 실제로 MGMT라고 하는 효소가 며칠기가 붙어 있어서 기능을 못하게 되고, 그리고 UTX나 MLL4라고 하는 히스톤 단백이 과발현되는 경우에 복합적으로 통계적으로 아주 생존 기간이 길더라라고 이렇게 나온 거죠. 자, 그러면 왜 히스톤 단백질의 그 조정 기능이 작용했음에도 불구하고 MGMT 효소의 발현을 비례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후성 유전학적인 그 기전에 세 가지 메커니즘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세 가지 메커니즘이 상대적으로 비슷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억제하는 기능이 나타나지 않는 한에서는 억제하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근에 뭐 노벨상도 면역세포로 가지고 면역상 수상자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이 노벨 생리학적 수상을 받았던 일본의 혼조 교수와 그리고 미국의 MD 앤더슨 캔서 센터의 제임스 앨리슨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들이 주로 얘기했던 내용은 인체 내에서 이제 면역이 강화되면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잡아먹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 기능이 강하면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더라. 근데 이제 면역세포에 관계되는 것들이 뭐 T세포, NK세포, 그 다음에 뭐 수지상세포, 덴드라이트 셀이라고 하죠. 이런 세포들이 다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암세포를 공격하더라.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밝혀내신 거죠. 물론 세세한 내용들은 그 기전까지 밝혀내셨기 때문에 이 세포를 찾아냈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우리 암세포와 면역 단계를 보면 처음 암세포가 이제 죽을 때 이제 항원이라는 것을 분비하게 되거든요. 그럼 항원이라는 것은 면역세포가 이제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인식하게 되면 그 면역세포가 이제 활성화되어지게 돼요. 그럼 활성화된 이 면역세포는 다시 피 속으로 들어가서 그 암세포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암세포를 찾아가면 그 암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그 암세포와 결합해가지고 암세포를 파괴시키는 그런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암세포에서는, 암 환자에서는 이 면역 체계가 탈진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항원에 대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노출되면 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지만 계속 반복해서 노출되면 이 면역 기능이 자꾸 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면역체계 탈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암 환자에 있어서는 이런 면역체계 탈진이, 왜냐면 만성적으로 계속해서 암세포가 자극을 하다 보니까 탈진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T세포의 면역 기능이 자꾸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실제로 교모세포 중에서도 보니까 이런 T세포, 면역세포, T면역세포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거나 억제시키는 여러 가지 인자들이 이 세포 표면에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T세포 면역을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 면역이 조금 약해도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 기능을 훨씬 더 좋게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CD28, CD137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T 면역세포를 기능을 촉진시키는 거. PDL1과 CTLA4 같은 경우는 T 면역세포 기능을 억제시키는 그런 성분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교모세포 중에서도 이렇게 발현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T 면역세포하고 히스톤 단백질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히스톤 단백질 조절을 보니까 CD28이라고 하는 면역 증강시키는 효소는 주만지 D1이라고 하는 히스톤 단백질이랑 같이 증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만지 D1이 많이 발현되면 CD28도 같이 발현되기 때문에 T 면역세포의 기능을 항진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UTX라고 하는 그 히스톤 단백질의 효소는 똑같이 T세포의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는 CD137의 기능을 촉진시켰고, 반대로 EGH1은 우리 T세포의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는 PDL1이라고 하는 세포 표면에 있는 리건드의 활성화를 억제시킨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T 면역세포 기능을 억제시킨 거고, 그리고 리츠라고 하는 이 히스톤 단백질도 마찬가지로 CTLA4라고 하는 T세포 면역 억제 기능을 하는 세포를 억제시켰어요. 이거를 실험실에서 보니까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실험실에서도 아까 우리가 단백질, RNA 그리고 DNA 레벨에서 각각 검사 실험을 통해서 봤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내용들이 실험실에서도 확인이 되어졌었어요. 실제로 환자 케이스를 보면 이 남자 72세고 조직 검사만 시행했어요. 많이 못 됐죠. 그 MGMT라고 하는 유전자도 매치가 안 돼 있으니까 MGMT라고 하는 유전자도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자들이 예후가 별로 좋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T세포의 면역 기능을 억제시키는 인자가 작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T세포 면역 억제가 강화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반대의 케이스예요. 64세고 수술로 많이 뗐고
그리고 MGMT도 매치가 돼 있고 수술 일상생활도 가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9개월밖에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분의 조직 수술을 통해서 얻은 세포를 보니까 T 면역 세포의 기능을 억제시키는 이제 인자들이 많이 발현되어 있는. 그러니까 결국 면역 기능이 억제돼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그럼 후성 유전학적으로 어떻게 제어가 되느냐? 히스톤 조절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시키든지 그리고 그렇게 해서 T 면역세포의 활동을 촉진시키게 되면 면역력이 강화되겠죠. 그러면 결명세포적 환자 생존 기간을 증대시키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있어요. 반대로 그러면 T 면역세포 활동 억제인자를 또다시 억제하게 되면 그죠? 마찬가지로 면역도 증가되어지겠죠. 자, 이제 이 사진은 선생님 미국에서 공부할 때 있었던 그 실험실이 여기 있었어요. 실험실에서 실험실 앞에 새로운 건물이 하나 지어져 가지고 무슨 건물인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아랍에미레이트의 왕세자인 제이드라고 하는 왕세자가 이 엠덴데스라는 병원에 1,200억이나 되는 많은 돈을 기부를 했대요. 기부를 해서 암에 관한 연구를 많이 해달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기초 연구하는 부분에 과학적인 증대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좀 기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제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 환자들이 대부분 뇌로 전이돼서 많이 사망한다 그랬잖아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몸에 생긴 여러 가지 암들이 여러 군데로 전이를 일으켜요. 그래서 전이가 일어난 사람 생존기간이 이렇게 짧아요. 전이가 안 일어났던 사람이 이렇게 생존이 긴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이를 일으키는 거는 이제 대부분 암세포는 외피세포에서 만들어져요. 외피세포. 주로 이제 표면을 이루는 그런 외피세포들. 이 외피세포들 특징은 뭐냐면 세포들이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져 있어요. 잘 분리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 분리가 돼야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지게 되는데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 있으니까 세포 형태가 이 외피세포 형태가 결국 전이가 가능한 분리가 되어지면서 멀리 갈 수 있는 세포로 변이가 일어나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외피세포 간접세포 이행이라고 그래요. EMT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암세포 안에는 그러면 이 외피세포가 간접세포로 이행되어진 걸 촉진시키는 인자들이 있고 또 결국은 이게 어디가 다른 데 전이가 되어서 다시 암세포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면 다시 또 외피세포 형태로 바뀌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변화해 가는 것을 다시 또 이 간접세포가 외피세포 형태로 변화하는 것을 촉진시키는 또 인자가 따로 있겠죠. 그럼 이 인자들을 어떻게 조율을 하냐에 따라서 전이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위에 있는 것은 폐암의 환자고 그 폐암 환자가 뇌로 전이된 거에 세포 조직 결과예요. 봤더니 실제로 이렇게 여러 가지 외피세포 특정 인자들이 많이 발현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고 또 간접세포 세포의 특성 인자들도 이렇게 많이 발현이 되는 것이 확인될 수 있었죠. 결국은 폐암 세포가 뇌로 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거치고 있구나 이제 이런 내용을 알 수 있는 거고 실제로 이제 그 변화 정도를 그 비율을 따져 보니까 폐에 있는 이 카이덴이라고 하는 외피세포는 뇌로 갔더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는 거죠. 그죠? 그리고 폐에 있던 알파 카덴이라고 하는 것도 약간 감소했네요. 그죠? 그리고 베타 카덴도 약간 감소했고. 그러니까 결국은 뇌에서, 폐암이 뇌로 가려고 하니까 이런 형식으로 어떻게든 세포 형태가 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이제 도착했잖아요. 그죠? 뇌로 도착했을 때 그럼 간접세포 성분이 더 많아지겠네요. 그죠? 봤더니 실제로 세 가지 정도 특징적으로 이런 패턴이 변화가 있는 것이 확인됐죠. 그래서 폐암이 뇌로 전이되기 위해서는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실제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외피세포가 간접세포로 바뀌기 위해서 촉진하는 인자가 있고 또 바뀌어진 간접세포가 전이가 되고 난 다음에 다시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외피세포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이 외피세포로 바뀌는 걸 촉진시키는 또 인자가 있는 거죠. 근데 그것들이 다 이렇게 다 변화가 있다는 것이 확인됐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결국은 이 외피세포를 간접세포로 바꾸는 촉진하는 이 인자를 후성유전학적으로 에피제네틱하게 조절을 해내면 우리가 전이를 막을 수 있겠구나. 관계되는 효소들은 무엇이 있을까? 똑같이 조사를 해봤더니 몇 가지에서 상관관계가 확인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UTX라고 하는 것이 GIP1이라고 하는 것을 촉진시켰고 발현을 촉진시켰고 그 다음에 여기는 MLF4라고 하는 것은 슬러그라고 하는 이 촉진 인자를 다시 발현을 촉진시킨 거죠.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는 과정에 후성유전적으로 어떻게 제어가 가능하느냐.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히스톤 조절 단백질들이
에피지네틱하게 후성 유전학적으로 활성화되어져 가지고 결국은 이 이행에 촉진을 시켜는 인자들을 억제시키고, 그죠? 그리고 이 EMT, 그러니까 이행에 관계되는 억제 인자를 다시 억제시키고, 그렇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외피세포가 간엽세포로 이행이 안 되게 되는 거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암 환자의 뇌전이를 억제함으로써 생존 기간을 증대시킬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드렸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간략한 요약이에요. 보시면 우리가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DNA를 유전자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암을 발생시키는 유전자와 암을 억제시키는 그 유전자 사이에 균형을 이루고 있다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균형이 파괴되면 유전자가 비정상적으로 활성화돼서 암이 발생한다. 그리고 세포핵 내에서 DNA가 만들어진 다음에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 그러니까 RNA, 프로틴으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그런 변형을 우리가 후성 유전학적인 변형이라고 하고, 이 암의 발생에 관여된 많은 유전자에 대해서 이런 후성 유전학적인 변형이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교모세포증이라고 하는 병은 뇌에서 발생하는 가장 악성의 뇌종양이죠. 그리고 DNA 매칠기를 붙이거나 히스톤 단백질 조정 간섭 이런 같은 후성 유전학적인 기전을 이 교모세포증의 훌륭한 치료 목표로도 개발할 수 있겠다. 이런 가설을 제가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암세포가 뇌로 전이되어지는 과정은 암 환자들에서 가장 주요한 사망 원인이고, 그리고 암세포의 뇌 전이에서 가장 중요한 외피 간엽세포 이행 과정의 후성유전학적인 조절로 이 과정을 막을 수 있다면 암 환자의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돼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자, 긴 시간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음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있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